청룡그룹의 강 회장 저택은 서울의 심장부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성체는 도시의 불빛을 발아래 두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수십 년 묵은 전통이라는 이름의 먼지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밤은 박선희 여사의 60번째 생일 연회였다. 그녀는 청룡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는 이 집안의 법이었다. 서윤아는 연회장 구석, 화려한 샹들리에의 빛이 간신히 닿는 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단정했지만 주변에 재벌가 여성들이 걸친 현란한 보석과 디자이너 의상들 사이에서는 초라하게 보였다. 그녀는 3년 전 이 집안의 외아들 강민준과 결혼했다. 그것은 사랑에 의한 결혼이었지만 박 여사에게는 가문의 명성에 묻은 지울 수 없는 얼룩일 뿐이었다. 저기 좀 봐. 아직도 저러고 있네. 한 무리의 여성들이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유나를 힐끗거리며 속삭였다. 아무리 민준 씨가 눈이 멀었다지만 어떻게 저런 배경도 없는 애를 박 여사님이 보살이시지.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유나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박선희 여사가 마침내 연회장의 중앙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으며 모든 이의 이목을 즉시 집중시켰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 민준이와 청룡그룹의 미래를 위해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박 여사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우리 청룡가에는 격식이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그 선을 무너뜨리고 이 집안에 물을 흐리는 존재가 있었지요.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로 향했다. 유나는 숨을 참았다. 남편 강민주는 박 여사의 옆에 서서 불안한 듯 넥타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 서유나, 박 여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네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더냐. 네 부모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팔던 사람들이지. 그 천한 피가 어디 가겠느냐고. 네가 우리 민준이에게 붙어 기생하는 동안 우리 가문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는지 알아. 유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민준, 제발.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폭언을 묵인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수보다 더 깊게 유나의 심장을 찔렀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인에게 손짓했다. 하인이 은쟁반의 두툼한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 이걸 받아라. 네가 3년간 우리 집에서 식모 노릇을 한 값이라고 생각하마. 박 여사는 봉투를 집어들어 유나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봉투가 유나의 가슴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얀 종이 뭉치 사이로 몇 장의 수표가 흩날렸다. 이 돈이면 내 부모님 생선가게 몇 개는 더 차릴 수 있겠지. 당장 내 집에서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눈에 띄지 마. 박선희 여사는 선언하듯 말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잔인한 연극을 관람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흥미롭다는 듯 혹은 당연하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유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줍지 않았다. 대신 가슴팍에서 떨어진 수표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굴욕감으로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박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하지만 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 부모님은 비록 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지만 남에게 이런 식의 굴욕을 주는 법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노동의 대가는 이런 종이 쪼가리 몇 장이 아닙니다. 그녀는 수표를 박 여사 앞에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남편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눈이었다. 민준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결국 당신 어머니의 아들이네요. 오늘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유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 나갔다. 수백 개의 눈이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가 육중한 저택의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차고로 향했다. 그녀의 차는 가장 구석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차에 올라탄 유나는 핸들을 굳게 잡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수석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3년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것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AI를 결합한 혁신적인 헬스케어 플랫폼, 에델 에이텔의 청사진이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철저히 숨겨왔다. 박 여사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가 하버드에서 경영학과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사실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다. 유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묵직하게 울렸다. 박선희 여사님, 당신은 오늘 나를 내쫓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당신 손으로 풀어준 겁니다. 그녀는 백미러로 거대하고 오만한 저택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연회장 안에서는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박선희 여사는 방해꾼이 사라졌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잔을 들었다.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사라지는 아내의 차를 보지 못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권력 아래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것이다. 유나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유일하게 믿는 친구, 천재적인 엔지니어지만 사회성이 부족해 빛을 보지 못했던 이진우의 작업실이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모니터 앞에서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다. 유나가 흠뻑 젖은 채 들어서자 그는 깜짝 놀랐다. 유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비를 왜 이렇게 맞았어? 진우가 수건을 들고 달려왔다. 유나는 수건을 받아들고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진우야, 나 이혼당했어. 쫓겨났어.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망할 집구석에서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아니, 오히려 잘 됐어.
그녀는 젖은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꼼꼼하게 쌓여 있었다. 이거 기억나. 우리가 대학 시절에 농담처럼 말했던 거. 그녀가 서류를 펼치자 에이텔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드러났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 이걸 정말 다 완성한 거야. 이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유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어. 진우야, 나랑 같이 할 거지. 바닥부터 시작해야 해. 아주 처절하게. 진우는 잠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3년 전 자신이 알던 총명하고 열정 넘치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당연하지. 서유나 대표님, 언제부터 시작할까? 진우가 손을 내밀었다. 유나는 그 손을 굳게 잡았다. 지금 당장. 그날 밤,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부와 권력을 자축하는 파티가 계속되었고,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는 새로운 전설이 될 두 젊은이가 밤을 새워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박선희 여사가 던진 굴욕은 서유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를 끊어준 것이었다.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것은 부활의 서막이었다. 이진우의 오피스텔은 구로 디지털 단지의 오래된 건물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방 안은 각종 부품과 전선,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박이며 방 안의 유일한 광원 역할을 했다. 이진우는 지난밤 유나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후 그녀가 내민 에이텔 프로젝트 계획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이 방대한 자료를 거의 다 독파했다. 서유나는 이른 아침 차가운 캔커피를 사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진우의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3년간 억눌려왔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깨어난 것 같았다. 그녀는 젖었던 옷을 말려 다시 입었고 그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새 불타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이거, 유나야. 이게 정말 네가 혼자 다 구상한 거야. 진우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신약 시뮬레이션 플랫폼이라니.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취합하는 수준이 아니야. 이건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거잖아. 이게 가능하다면 유나는 캔커피를 그에게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 지난 3년간 청룡가에서 그림자처럼 지내면서 내가 한 일은 단지 숨죽여 사는 것만이 아니었어. 나는 그들의 방대한 헬스케어 및 바이오 부문 데이터를 지켜봤어. 그들은 거대한 공룡처럼 데이터를 쌓아두기만 할 뿐,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더군. 그녀는 모니터 하나를 자신 쪽으로 돌려 직접 코딩한 알고리즘의 일부를 띄웠다. 이게 핵심이야. 기존의 임상시험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하지만 에델의 시뮬레이션은 수만 명의 가상 환자 데이터를 생성하고 약물 반응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어. 이건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야.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천재 엔지니어였지만 거대 기업의 시스템 안에서 부품처럼 취급받다. 결국 밀려난 사람이었다. 그는 유나의 계획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동시에 얼마나 무모한지 잘 알고 있었다. 이걸 구현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 유나야,
서버 구축 비용만 해도 그리고 우린 아무것도 없잖아.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나에게는 이 계획이 있고 너에게는 이걸 구현할 기술이 있어. 그녀는 몸을 돌려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절박함이 있지.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결혼 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그녀가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폐물 몇 점이 들어 있었다. 이걸 팔 거야. 큰 돈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사무실과 서버 비용은 마련할 수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야 해.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거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나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결국 길게 숨을 내쉬고는 웃었다. 좋아. 미친 짓이지만 이런 미친 짓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서유나 대표님. 그들은 그날 당장 움직였다. 유나는 귀금속을 처분해 약간의 종잣돈을 마련했다.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그들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창문도 없는 지하 사무실을 구로 디지털 단지 가장 후미진 곳에 얻었다. 주식회사 에델이라는 간판은 A사 용지에 프린트해서 문에 붙인 것이 전부였다. 사무실 내부는 처참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중고 시장에서 고장난 컴퓨터와 서버 부품을 헐값에 사들여 밤새 수리했다. 이진우는 신들린 사람처럼 납땜을 하고 코드를 만졌고 유나는 사업 계획서를 다듬고 투자 유치를 위해 콜드메일을 수십 통씩 보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자본이 없었기에 그들은 시간과 노동력으로 그것을 메워야 했다. 식사는 거의 매일 편의점의 유통기한 임박한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해결했다. 잠은 사무실 구석의 낡은 소파에서 번갈아 가며 잤다. 유나야, 정말 괜찮겠어. 네가 이런 고생을 할 줄은. 어느 날 밤 코딩에 몰두하던 진우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유나는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면 부족으로 푸석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진우야, 나는 지난 3년간 그 화려한 저택에서 매일매일 영혼이 죽어가는 기분이었어. 차라리 지금이 훨씬 행복해. 적어도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유나는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배경도, 자본도, 심지어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는 무명의 여성이 내미는 계획서를 진지하게 검토해주는 투자자는 거의 없었다. 허황된 소리군요. 이런 건 대기업이나 하는 겁니다. 아가씨, 라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 수십 번의 거절을 당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거절당할 때마다 그녀는 밤을 새워 계획서를 보완했다. 시장 분석 데이터를 추가하고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녀는 박선희 여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굴욕감은 그녀를 주저앉히는 대신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반드시 성공해서 증명해 보여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중견 벤처 캐피털 VC에서 연락이 왔다. 블루오션 캐피털이라는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유나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 발표 당일 그녀는 중고시장에서 산 가장 깨끗한 정장을 입고 그들 앞에 섰다. 발표 초반 투자 심사역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또 하나의 허황된 꿈을 꾸는 젊은이의 발표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서유나 대표님,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이걸 구현할 자금과 인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두 분이서 이걸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 심사역이 날카롭게 질문했다. 유나는 긴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자금과 인력은 물론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는 저희가 지난 3개월간 구축한 프로토타입 에델0 5가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측 결과입니다.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것은 최근 실패로 돌아간 대형 제약사의 신약 임상 3상 결과와 에델 프로토타입의 예측 결과를 비교한 데이터였다. 놀랍게도 에델의 예측은 실제 임상 결과와 98% 일치했다. 즉, 에델은 이미 수천억 원의 손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이걸 예측했죠? 심사역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나는 말을 이었다. 저희는 자본이 없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100%의 플랫폼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먼저 완성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완벽했다. 거대한 성을 한 번에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견고한 초석 하나를 먼저 보여준 것이다. 회의실을 지배하던 냉소적인 공기는 흥분으로 바뀌었다. 발표가 끝나자 블루오션 캐피털의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다. 서 대표님,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날 저녁, 유나는 5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는 계약서를 들고 지하 사무실로 돌아왔다. 5억 원은 그녀의 최종 목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그것은 에델이 세상에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진우는 계약서를 보고 아이처럼 환호했다. 유나는 낡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문이 없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는 지하 사무실이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진우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트라우마와 굴욕으로 얼룩졌던 과거는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그녀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미래가 잿더미 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5억 원의 시드머니는 거대한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불과했지만 서유나와 이진우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았다. 그들은 즉시 구로의 곰팡내 나는 지하 사무실을 청산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여전히 대기업들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 끼인 낡은 건물의 한 층이었지만 적어도 창문이 있었고 햇빛이 들었다. 자금이 생기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재 채용이었다. 유나는 에델 에이텔의 미래가 이 초기 멤버들에게 달려 있음을 알았다. 그녀와 진우는 대기업의 높은 연봉 대신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비전에 공감하는 젊고 열정적인 엔지니어와 데이터 과학자들을 찾아 나섰다. 우리는 월급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의 지분을 나누는 회사가 될 겁니다. 유나는 면접에서 지원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진심과 진우의 천재적인 기술 시연에 매료된 5명의 핵심 인재가 합류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에델릴, 영의 핵심 모듈, 즉 임상 실패 예측 시스템의 고도화에 매달렸다. 지하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은 지났지만 여전히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유나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그녀는 서유나라는 이름 대신 에이라라는 영문 가명을 사용했다. 하버드 재학 시절 사용했던 미들네임이었다. 그녀는 청룡그룹의 정보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박선희 여사가 서유나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에델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짓밟힐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썼다. 공식적인 석상이나 언론 노출은 모두 최고 기술 책임자 CTO인 이진우가 맡았다. CEOA라는 철저히 베일 뒤에 가려진 전략가이자 협상가로만 활동했다. 그녀의 이름은 오직 극소수의 핵심 파트너와 투자자들만이 알 수 있었다. 에델의 첫 번째 고객은 자금난에 허덕이던 작은 바이오 벤처 누리바이오였다. 그들은 개발 중인 항암제 신약의 임상 3상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었다. 유나는 그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임상 비용의 1%만 받겠습니다. 대신 저희 시스템이 예측한 결과가 맞다면 그 비용 절감액의 10%를 성공 보수로 주십시오. 누리바이오 대표는 반신반의했지만 잃을 것이 없었기에 계약했다. 2주 후 에델은 3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제출했다. 결론은 참담했다. 특정 유전자 변이 환자군에서 치명적인 신부전 부작용 발생 확률 99%, 임상 즉각 중단 권고. 누리바이오 연구진은 격분했지만 유나는 특정 바이오마커의 반응 데이터를 제시하며 침착하게 그들을 설득했다. 결국 누리바이오는 소규모 동물 실험을 통해 에델의 데이터를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에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다. 만약 그대로 임상 3상을 진행했다면 회사는 파산은 물론이고 수많은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누리바이오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고 그들의 대표는 에델의 비밀스러운 전도사가 되었다. 이 성공 사례는 업계에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에델이라는 회사가 그들의 예측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다. 중소제약사들의 비밀스러운 문의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에델은 완전한 플랫폼을 판매하는 대신 이 실패 예측 컨설팅만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며 데이터를 축적해 나갔다. 에이라라는 이름은 업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통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청룡그룹 박선희 여사의 집무실은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상쾌한 기분이었다. 그 천한 것이 사라지니 집안 공기부터가 다르구나. 그녀는 비서가 건넨 파일을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파일의 표지에는 태화그룹 오수진 이사의 사진과 프로필이 담겨 있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앉아라. 박 여사가 아들 강민준을 불렀다. 민준은 지난 몇 달간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유나가 떠난 그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가끔 인터넷에서 서유나의 이름을 검색해 봤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어딘가에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태화그룹 오세창 회장의 막내딸 오수진 이사다. 하버드를 나왔고 지금 태화물산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지.
네가 이 아이와 결혼하면 청룡과 태화는 명실상부한 한 배를 타게 되는 거다. 박 여사는 아들의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말했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업의 연장이자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민주는 반박하고 싶었다. 그는 유나를 사랑했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유나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이미 한 번 비겁했던 그는 다시 비겁해지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박 여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내 아들답지. 약혼식은 다음 달에 바로 진행한다. 그 천한애 때문에 낭비한 3년의 시간을 되찾아야 하니. 그녀는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 청룡의 입지를 위협하는 작은 기술 회사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무슨 에델인가 뭔가 하는 작은 벌레들이 설친다더군. 시간 날 때 한번 밟아버리도록 해라. 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에델이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강민준과 오수진의 약혼 소식이 경제면 일면을 장식했다. 재벌가끼리의 화려한 결합에 대한 찬사 일색이었다. 그날 밤 판교의 에델 사무실은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개발자들이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유나와 진우만 남았다. 유나는 에이라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휴게실 구석의 작은 TV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청룡그룹의 강민준 상무와 태화그룹 오수진 이사의 성대한 약혼식이 오늘 저녁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턱시도를 입은 강민준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오수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민준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진우가 커피를 들고 오다가 TV 화면을 보고 멈칫했다. 그는 조용히 유나의 눈치를 살폈다. 유나는 잠시 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3년 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남자가 이제는 다른 여자의 옆에서 똑같이 영혼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에 얽매일 시간이 없었다. 진우야, 그녀가 불렀다. 네, 대표님. 진우가 긴장하며 대답했다. 다음 달 미국 지사 설립을 위한 출장 준비에 이제 속도를 더 높여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유나가 에이라라는 이름으로 3년간 쏟아부은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에델 에이텔은 더 이상 실패를 예측하는 컨설팅 회사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누리바이오의 성공 사례 이후 축적된 막대한 임상 데이터와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마침내 에델 1.0 정식 버전을 출시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신약 후보 물질의 최적화 조합을 제안하고 가상 임상을 통해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었다. 업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바이오 벤처들은 물론 개발 속도전에 지친 일부 대형 제약사들까지 에델의 문을 두드렸다. 에델의 기술은 신약 개발 주기를 평균 2년 이상 단축시켰고 이는 곧 천문학적인 비용 절감을 의미했다.
판교의 작은 사무실은 곧 3개 층을 사용하는 어엿한 본사로 확장되었고 직원 수도 100명을 넘어섰다. 미국 지사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에델의 급격한 성장은 필연적으로 거대 공룡의 심기를 건드렸다. 청룡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바로 청룡제약이었다. 청룡제약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에델의 등장을 처음에는 무시했다. 고작 컴퓨터쟁이 몇 명이 모인 벤처기업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청룡제약이 수년간 공들여온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프로젝트가 에델과 협력한 경쟁사보다 뒤처지기 시작하자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에델의 플랫폼을 사용한 경쟁사는 후보 물질 도출 단계에서 이미 청룡을 반년이나 앞서 나갔다. 청룡그룹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에델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 이 에델이라는 회사, 도대체 정체가 뭐냐? 박선희 여사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중과 청룡제약 사장단을 앞에 두고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 고작 설립 3년 된 회사 때문에 우리 주력 사업이 발목을 잡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당장 이 회사 대표, 그 에이라라는 여자부터 뒷조사를 해봐. 그리고 싹을 잘라버려. 강민주는 에델이라는 이름에서 불길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그것을 유나와 연결짓지는 못했다. 그는 오수진 이사와의 결혼 준비와 그룹 내 복잡한 정치 싸움에 휘말려 정신이 없었다. 그는 그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네, 어머님, 알아보겠습니다. 박선희 여사의 공격은 전형적이지만 무자비했다. 첫 번째 화살은 규제 당국을 통해 날아왔다. 갑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에델의 AI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보해 왔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으며 업계에 에델의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 화살은 인력 유출이었다. 청룡그룹의 헤드헌터들이 에델의 핵심 개발자들에게 비밀리에 접근했다. 기존 연봉의 3배, 스톡 옵션, 그리고 청룡그룹 임원직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에델의 초기 멤버 중 2명이 이 유혹에 넘어가 회사를 떠났고 이는 단순한 인력 손실을 넘어 내부 기밀 유출의 위험까지 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한 부정적인 여론전이 시작되었다. 검증되지 않은 AI 기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나, 베일에 쌓인 CEO 에이라. 그녀는 누구인가와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쏟아져 나왔다. 에델의 주가는 폭락했고 예정되어 있던 시리즈 B 투자 라운드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에델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직원들은 밤샘 감사 자료 준비와 흔들리는 파트너사들을 설득하느라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 이진우는 배신감에 분노했다. 이건 명백한 청룡의 짓이야. 이렇게 비열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유나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어. 서유나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 대신 진한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청룡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노려보았다. 3년 전 그 집을 맨몸으로 뛰쳐나오던 밤이 떠올랐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회사와 동료들이 있었다. 진우야.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박 여사님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 바로 시간이야. 저분은 우리가 자금난으로 말라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 정면으로 싸우면 우린 져. 그럼 항복이라도 하라는 거야. 진우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들은 우리가 돈과 힘으로 맞서 싸울 거라고 생각하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싸울 거야. 그녀는 뿔테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을 이었다. 청룡이 우리를 언론으로 공격했으니 우리도 언론을 이용해야 해. 하지만 더 영리하게. 그녀는 진우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기술적인 반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론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아주 섬세하고 대담한 전략이었다. 우리는 청룡과 싸우는 게 아니야. 진우야. 우리는 구시대의 방식과 싸우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혁신과 미래의 편에 서게 되어 있어. 며칠 후 에델의 특별 감사가 진행되는 식약처 건물 앞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청룡그룹이 흘린 에델의 기술적 결함에 대한 특종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에델의 CEO의 일하나 CTO의 진우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누리바이오의 대표를 비롯한 에델의 기술로 인해 기사회생한 여러 중소 바이오 벤처의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에델의 시뮬레이션 덕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피하고 새로운 치료 기회를 얻은 실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누리바이오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델의 기술적 결함을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 자본의 횡포로부터 대한민국의 혁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청룡그룹은 자신들의 낡은 방식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환자들의 희망인 에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기자들은 청룡의 비열한 공격 방식과 에델의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특히 한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은 모든 방송사의 저녁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에델의 기술이 없었다면 제 아이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골리앗 청룡의 다윗 죽이기. 혁신 벤처를 짓밟는 재벌의 구태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식약처의 특별 감사는 여론의 압박 속에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기술적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청룡그룹에 넘어갔던 두 명의 개발자는 여론의 질타에 못 이겨 오히려 청룡의 내부 정보를 들고 에델의 용서를 구하며 돌아왔다. 박선희 여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뉴스 화면을 보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감히 나를 물어 고작 벌레 같은 것들이. 그녀는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를 너무 얕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에이라라는 여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어설픈 경쟁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강민준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어머니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수많은 환자들의 희망을 짓밟으려 한 장본인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 에이라라는 인물의 전략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단 한 방울의 피도 묻히지 않고 청룡의 공격을 완벽하게 되돌려 놓았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판교의 에델 사무실. 유나는 창밖으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첫 번째 전투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함을 알았다. 박선희 여사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대표님, 진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시리즈 B 투자. 중단됐던 곳에서 다시 연락 왔습니다. 이전보다 2배의 금액을 제시하겠답니다. 유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질 시간이 됐어. 그녀의 눈이 다시금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청룡과의 전쟁은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었다. 청룡그룹의 기습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에델 에이텔의 사무실은 활기로 넘쳐 흘렀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거대 재벌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언론의 찬사는 그들에게 강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서유나, 즉 에이라 대표는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번 승리가 박선희 여사의 오만함 덕분에 얻은 행운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방금 거대한 곰의 코를 건드렸을 뿐입니다. 유나는 긴급 임원회의에서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판교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곰은 지금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교활하고 강력할 겁니다. 우리는 방어가 아니라 역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역공이라니 청룡과 전면전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우리 자본력으로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우 씨, 박 여사님은 우리가 돈이나 여론전으로 다시 맞붙을 거라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투명성과 미래입니다. 그녀는 에델 투명성 이니셔티브, 에이텔 트랜스퍼런시 이니시에티브라는 이름의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청룡이 공격했던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오명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략이었다. 에델은 며칠 후 업계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했다. 그들은 자사 AI 알고리즘의 핵심 논리와 검증 프로세스를 상세히 기술한 백서 와이페이퍼를 업계 전체에 공개했다. 물론 핵심 독점 코드는 제외되었지만 그들의 기술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공개된 임상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99%에 가까운 정확도를 검증했는지를 학술 논문 수준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이것은 전례 없는 행보였다.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비밀에 붙이기 급급했다. 우리는 기술력에 자신이 있기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이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더욱 파격적이었다. 유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 상생펀드의 조성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에델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순이익의 10%를 이 펀드에 출연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유망한 바이오 벤처들을 과거의 누리바이오 같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혁신은 거대 자본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델은 대한민국 바이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청룡그룹의 포식자 이미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에델은 순식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혁신 기업, 약자를 돕는 선한 기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환자 단체들은 에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중소벤처기업들은 환호했다.
언론은 연일 에델의 행보를 새로운 시대의 기업가 정신이라며 극찬했다. 청룡그룹이 아무리 돈을 써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려 해도 이미 선악 구도가 명확해진 여론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투자 시장은 이 영리한 위기 대응에 열광했다. 중단되었던 시리즈 B 투자 라운드는 재개되자마자 과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에이라 대표의 전략적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던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캐피털 세쿼이아 프라임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판은 완전히 기울었다. 그들은 에델의 기업 가치를 이전보다 5배나 높게 책정했다. 막대한 자본이 수혈되자 에델은 괴물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이 돈을 RD와 인재 영입에 쏟아부었다. 이제는 에델이 대기업의 핵심 인재들을 역으로 빼가기 시작했다. 심지어 청룡제약의 AI 연구팀 일부가 미래가 없는 곳이라며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에델에 합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유나는 에델의 다음 단계를 발표했다. 에델이 0 신약 발굴 플랫폼 드럭 디스커버리 플랫폼. 이것은 더 이상 실패를 예측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AI가 직접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하고 설계하는 단계였다. 이는 청룡제약의 R&D 부서 전체와 정면으로 경쟁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에델은 명실상부한 업계의 포식자 중 하나로 떠올랐다. 한편 청룡그룹의 후계자 강민준의 삶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태화그룹 오수진 이사와의 결혼은 세기의 결합으로 불렸지만 그들의 신혼집에는 어떤 온기도 흐르지 않았다. 오수진은 야망 넘치고 계산적인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 강민준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청룡그룹의 후계자라는 직함과 결혼했다. 민준 씨, 오늘 저녁에 있을 국토부 장관 만찬 준비는 다 됐죠? 당신이 거기서 태화물산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건을 잘 얘기해줘야 해요. 아침 식탁에서 오수진은 비즈니스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그녀에게 남편은 사업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민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어머니 박선희 여사를 보았다. 그는 질식할 것 같았다. 유나와 함께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비록 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유나는 항상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녀가 차려주던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 식사가 그리웠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매일 밤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최근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에델의 소식을 무거운 마음으로 접했다. 특히 에이라라는 베일에 쌓인 CEO의 행보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청룡의 공격을 그토록 영리하게 되받아칠 줄이야.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동안 누군가는 저렇게 치열하게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강민주는 아내 오수진 그리고 어머니 박선희 여사와 함께 재계 인사들이 모인 만찬에 참석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듯 보였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 에델이라는 회사 요즘 아주 기고만장하더군. 하지만 반짝하는 벤처는 언제나 한순간에 꺼지기 마련이지. 그녀가 다른 재벌 총수에게 말하는 소리가 민준의 귀에 들렸다. 민준은 샴페인 잔을 든 채 화려한 군중 속에서 극심한 소외감을 느꼈다. 그는 몰래 연회장을 빠져나와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주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았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했다. 그는 수신인란에 3년 전 윤아가 사용했던 낡은 이메일 주소를 적었다. 답장이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판을 두드렸다. 윤아야, 잘 지내니 행복하니 혹시 이메일을 본다면? 아니, 그저 미안하다. 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결국 메일을 임시 저장함에 넣어둔 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시각 에델의 CEO 사무실. 서윤아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진우가 방금 마감된 시리즈 B 투자 최종 보고서를 들고 왔다. 대표님, 믿어지십니까? 우리 기업 가치가 3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윤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한때 그녀를 가두었던 감옥이었던 청룡그룹 저택이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3년간의 치열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우 씨, 이제 시작이에요. 에델이 영을 위한 R&D 센터 부지. 당장 알아보세요. 그녀가 돌아섰.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냉철한 이성과 미래에 대한 확신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에델 에이텔의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돌파하고 에델리 영신약 발굴 플랫폼의 R&D가 본격화되면서 서윤아는 다음 단계, 즉 기업 공개 IPO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 조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에델을 명실상부한 업계의 거인으로 공식화하고 청룡그룹과 같은 구시대의 강자들에게 자신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IPO 주관사로 선정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에델의 잠재력을 극찬하면서도 한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CEO 에이라의 신원이었다. 대표님, 투자자들은 대표님의 비전과 리더십을 보고 돈을 겁니다. 에이라라는 가명 뒤에 숨어 있는 CEO는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IPO 로드쇼가 시작되기 전 대표님은 반드시 대중 앞에 서셔야 합니다. 이진우 역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윤아야, 이제 더는 숨을 수 없어. 사람들은 에이라가 아니라 서윤아를 만나야 해. 물론 그렇게 되면 박선희 여사가 모든 것을 알게 되겠지.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아를 바라보았다. 3년 전 비에 젖어 자신을 찾아왔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윤아는 자신의 집무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지는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에이라라는 갑옷 뒤에 숨어 치열하게 싸웠. 그 이름은 그녀를 박선희의 감시망으로부터 지켜준 방패였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는 그녀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알아, 진우야. 그녀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3년 전의 굴욕감이나 두려움 대신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휘관의 냉철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여사님도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어. 단지 내가 그 시간을 통제하고 싶었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녀는 비서실에 연락했다. 국내 최고의 경제 매거진 포춘 코리아 측에 연락하세요. CEO 에이라가 독점 인터뷰와 표지 촬영에 응하겠다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IPO 공식 발표일 바로 전날의 잡지를 발간해야 합니다. 포춘 코리아 편집국은 발칵 뒤집혔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경제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였던 에이라가
드디어 얼굴을 공개한다는 소식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들은 유나의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인터뷰와 촬영이 진행되던 날,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나는 여전히 두꺼운 뿔테 안경과 질끈 묶은 머리, 수수한 정장, 차림의 에이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편집장과 포토그래퍼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맞이했다.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에델의 기술적 비전, 상생 펀드의 철학,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님, 노련한 편집장이 물었다. 왜 에이라입니까? 그리고 에이라는 진정 누구입니까?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뿔테 안경을 벗었다. 안경 뒤에 가려져 있던 깊고 총명한 눈빛이 드러났다. A라는 제 하버드 시절 미들네임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품었던 꿈이죠. 그녀는 묶었던 머리를 풀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명 뒤에 숨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서유나입니다. 그녀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순간 포토그래퍼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어딘가 불안해 보이던 A라는 없었다. 그곳에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서유나 대표가 서 있었다. 스타일리스트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변화시켰다. 수수한 정장은 몸에 완벽하게 맞는 세련된 네이비 블루 슈트로 바뀌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CEO의 메이크업이 더해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3년 전 재벌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건설한 여왕이었다. 서유나 대표님, 당신의 지난 3년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죠? 편집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유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 3년은 제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날, 사실은 모든 것을 얻을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청룡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성공 스토리에 불필요한 사족일 뿐이었다. 몇 주 후 에델의 IPO 로드쇼는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투자자들은 에델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마침내 베일을 벗은 CEO 서유나의 비전과 카리스마에 열광했다. 공모가는 예상치의 최상단을 뚫었고 에델은 단숨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IPO 공식 발표 하루 전 청룡그룹 박선희 여사의 저택. 박 여사는 이른 아침부터 불쾌한 기분으로 조간신문을 읽고 있었다. 연일 에델의 성공 신화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꼴을 보기가 역겨웠다. 청룡제약의 주가는 에델의 상장 소식에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 천박한 것들이 감히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맞았나? 그녀가 커피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다. 강민준과 오수진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서류상의 파트너십일 뿐 어떤 교감도 없었다. 민준아, 오늘 주주총회에서 에델 관련 대책 똑바로 보고해.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야지. 박 여사의 질책에 민준은 고개만 숙였다. 그때 비서가 정갈한 걸음으로 다가와 갓 배달된 잡지 몇 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중 가장 위에 있는 것은 포춘 코리아 최신호였다. 박선희 여사는
경제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잡지를 정기 구독하고 있었다. 표지가 요란하기도 하군. 그녀가 무심코 잡지를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강렬한 네이비블루 슈트를 입은 한 여성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거침없었고 자신감으로 빛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기업인 10조 원의 신화를 쓴 에델 에이텔의 서유나 대표. 마침내 베일을 벗다. 박선희 여사는 서유나라는 이름에서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동명이인이겠지. 그녀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잡지를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표지 속 여성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낯설지만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익숙한 얼굴이었다. 3년 전 자신이 돈 봉투를 던지며 내쫓았던 시장 바닥에 천한 피가 흐른다던 그 얼굴. 이게 박 여사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커피잔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하얀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다. 강민준과 오수진이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선희 여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잡지 표지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지만 사진은 사라지지 않았다. 3년 전 자신의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어야 했던 그 계집애가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우러러보는 가장 강력한 여성 기업인이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강민주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에 의아함을 느끼며 테이블 위의 잡지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역시 얼어붙었다. 그가 3년간 죄책감 속에서 애써 잊으려 했던 이름. 그가 참아 보내지 못했던 메일의 주인공. 그의 아내였던 서유나. 그녀가 에이라였다. 에델의 창업자였다. 그동안 청룡을 위협했던 무시무시한 전략가가 바로 자신이 지켜주지 못하고 버렸던 그 여자였다. 강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박선희 여사는 잡지를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이 무섭도록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굴욕감, 배신감,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감이 그녀를 휩쌌다.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녀의 이성을 잃은 고함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내쫓았던 며느리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 포춘 코리아 잡지가 강 회장 저택의 바닥에 떨어진 순간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의 낙하가 아니었다. 그것은 청룡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던 오만의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박선희 여사의 광기 어린 비명은 저택의 하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도자기와 크리스탈 잔이 그녀의 분노 앞에 속수무책으로 깨져나갔다. 이게 감히.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그녀가 경멸하고 짓밟았던 시장 바닥에 피가 흐른다던 그 서유나가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선 서유나 대표가 되어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 3년간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굴욕감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강민주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에이라가 서유나였다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가득 차 어떤 사고도 불가능했다. 그가 무시했던 벤처 기업. 어머니의 명령으로
짓밟으려 했던 에델이 바로 유나가 피와 눈물로 세운 성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성을 공격하는 적군의 선봉에 서 있었던 것이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르는 듯 숨이 막혀왔다. 유일하게 침착한 사람은 아내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깨진 파편들을 조용히 피하며 바닥에 떨어진 잡지를 주워들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충격이 아닌 차가운 계산으로 빛나고 있었다. 10조 원, 상장, 예정.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어머님, 지금 분노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건 청룡그룹 전체의 문제입니다. 당장 이사회를 소집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냉철한 목소리가 박 여사의 관계를 간신히 멈춰 세웠다. 그날 아침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재앙이 시작되었다. 청룡그룹 전면 의리 10조 원대 IPO 대박이라는 속보가 모든 증권사 HTS를 도배했다. 박선희 여사의 3년 전 만행.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3년 전 재벌가의 추문과 현재의 성공 신화를 대비시키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청룡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에델과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청룡제약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 낙하했다. 구시대의 공룡, 청룡과 혁신의 아이콘 에델의 구도가 명확해지자 투자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청룡의 주식을 내던지고 에델의 공모주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단 몇 시간 만에 청룡그룹의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 청룡그룹 본사 50층의 긴급 이사회실은 지옥과도 같았다. 박선희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렸다. 전현을 당장 끌어내 저건 사기야. 내 집에서 기술을 훔쳐 나간 게 분명해. 당장 언론에 그렇게 터뜨려. 그녀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사회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항상 박 여사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던 이사들이 처음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회장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기술 유출이라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섣불리 공격했다가 역풍이라도 불면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 여사는 물컵을 그에게 집어 던졌다. 역풍 내 사전에 역풍은 없어. 전혀는 내가 밟아 죽일 거야. 그녀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서윤아가 청룡그룹 재직 시절 비록 며느리였지만 알게 된 내부 정보와 핵심 기술을 도용하여 에델을 설립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서라도 유포해. 이것은 자매를 향한 폭주였지만 오만함에 눈이 먼 그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서윤아를 불법과 비도덕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했다. 강민주는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집무실로 도망치듯 돌아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유나의 옛날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음성만 돌아왔다. 그는 3년 전 임시 저장했던 메일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는 그 메일에 수십 줄의 사과와 변명을 덧붙여 전송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메일은 즉시 수신자 주소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반송되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판교의 에델 본사 건물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 빌딩은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체처럼 보였다. 그가 로비로 들어서자 보안 요원들이 즉시 앞을 가로막았다. 서윤아 대표님, 아니, 유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의 애원은
차가운 로비에 공허하게 울렸다. 서윤아 대표님은 지금 만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방문은 불가합니다. 보안 요원은 그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막아섰다. 그는 3년 전 자신의 집 앞에서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유나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제 두 사람의 위치는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쫓겨나듯 건물 밖으로 밀려났다. 같은 시각, 에델 본사 최상층의 CEO 사무실. 서윤아는 거대한 모니터를 통해 청룡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와 자신을 기술 도둑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진우가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서성거렸다. 대표님, 저것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당장 반박 기사를 내야 합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진우 씨, 흥분하지 마세요. 박 여사님이 정확히 저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3년 전 나에게 돈 봉투를 던지던 그 방식 그대로죠. 상대를 굴욕주고 범죄자로 만들고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변했죠. 그녀는 법무팀장과 홍보팀장에게 화상전화를 연결했다. 지금 즉시 청룡그룹 박선희 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 혐의로 고소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자료, 에델의 독자적 기술 개발 타임라인과 청룡그룹의 구시대적 RD 방식 비교 분석 자료를 모든 언론사에 배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꺾을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여사님은 진흙탕 싸움을 원하시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진흙탕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나는 저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 팩트와 법으로 싸울 겁니다. 그녀는 창밖에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서윤아의 반격은 빠르고 정밀했으며 자비가 없었다. 그녀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공개한 에델 기술 개발 타임라인 백서는 여론전의 향방을 결정지었다. 백서에는 그녀가 청룡가에 들어가기 한참 전인 하버드 재학 시절부터 에델의 초기 알고리즘을 구상했던 논문과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반면 청룡제약의 RD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의 표본으로 적나라하게 비교 분석되었다. 대중은 서윤아의 편에 섰다. 박선희 여사가 퍼뜨린 기술 도둑 프레임은 시어머니의 악랄한 며느리 죽이기 프레임으로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청룡그룹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박선희 여사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다. 그녀는 법정 싸움에서도 여론전에서도 완벽하게 패배하고 있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2025 대한민국 미래기술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곳은 매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이 모여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자 명단에는 구시대의 거인 청룡그룹의 박선희 회장과 신흥 강자 에델 에이텔의 서윤아 대표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 초대는 몇 달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제는 세기의 대결을 위한 콜로세움이 되어버렸다. 포럼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든 이의 시선은 한 곳, 연회장 입구로 향해 있었다. 먼저 도착한 것은 박선희 여사였다. 그녀는 여전히 값비싼 샤넬 슈트를 차려입었지만
며칠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수척함과 도끼가 얼굴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무시한 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VIP 라운지로 직행했다. 강민준이 영혼 없는 표정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서윤아 대표가 도착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지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심플한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방패처럼 이진우 CTO가 함께했다. 그녀는 3년 전 구석에서 떨고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침착하고 여유로운 미소로 답했다. 에델의 기술력은 공개된 백서가 증명합니다. 오늘 저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강민주는 VIP 라운지 구석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여인이 정말 자신이 버렸던 그 아내가 맞단 말인가.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막힘없는 언변, 그녀를 둘러싼 유능한 사람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 주변의 인파와 이진우의 날카로운 경계의 눈빛에 가로막혀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기조연설이 시작되기 직전 VIP 라운지에서 두 여자는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쳤다. 박선희 여사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유나의 앞을 가로막았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기자들이 유리문 너머에서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타나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뱀처럼 사악한 기운이 흘렀다. 내 집에서 훔쳐나간 기술로 얻은 부와 명예가 영원할 것 같으냐. 이 천한 것. 그녀는 3년 전 유나를 내쫓던 그날과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했다.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3년 전의 유나가 아니었다. 유나는 박 여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회장님, 유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라운지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했다. 제가 훔친 것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와 제가 밤을 새워가며 쌓아 올린 지식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하찮게 여겨 단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박 여사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주식회사 에델의 대표이사 서윤아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경쟁사 대표에게 협박과 모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유나가 손목시계를 가볍게 탭했다. 박선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곧이어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다. 주제는 대한민국 혁신의 미래였다. 먼저 연단에 오른 것은 박선희 여사였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방금 전의 충격으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전통의 가치, 경험의 중요성, 기업의 질서를 강조하며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거품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에델을 겨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녀의 연설은 공허했고 구시대의 패배자가 늘어놓는 변명처럼 들렸다. 다음은 서윤아 대표의 차례였다. 그녀가 연단에 오르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청룡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에델이 추구하는 투명성의 힘과 데이터 기반의
혁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래의 혁신은 더 이상 폐쇄적인 실험실이나 소수의 권력자가 독점한 정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유하고 검증하고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에델의 상생 펀드를 예로 들며 독점과 약탈이 아닌 공존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녀의 연설은 명료했고 강력했으며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청중은 그녀의 비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박선희 여사의 연설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대를 이끄는 리더의 모습이었다. 마지막 Q&A 시간. 모든 기자가 손을 들었지만 사회자는 가장 노골적인 질문을 던질 것 같은 기자를 지목했다. 두 분께 동시에 질문드립니다. 박선희 회장님, 최근 서윤아 대표를 기술 유출 혐의로 고소하셨는데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그리고 서윤아 대표님,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박선희 여사는 마이크를 잡았지만 분노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것은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이요. 저 여자는 그녀가 감정적으로 소리치려는 순간 유나가 침착하게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에델의 기술력은 법정에서 증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래를 압도했다. 우리는 이미 백서를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하고 검증받았습니다. 혁신은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증명하는 데서 나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유나는 연설대에서 한 걸음 나와 무대 중앙에서 박선희 여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일말의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저는 지난 3년간 단 한순간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에델을 세운 것은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이제 그만 저의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청룡그룹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완벽한 KO 펀치였다. 서윤아는 박선희를 경쟁자로 인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박선희는 대중 앞에서 구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힌 속 좁은 전 시어머니로 전락했다. 박 여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은 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강민주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저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였음을 깨달았다. 서윤아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당당하게 무대를 내려왔다. 미래 기술 포럼은 서윤아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박선희 여사는 연회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그날 밤 청룡그룹의 주가는 시가총액의 30%가 추가로 증발하는 그룹 역사상 최악의 검은 목요일을 맞이했다. 서윤아가 던진 미래를 걱정하시라는 마지막 일격은 투자자들에게 청룡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박선희 여사는 자신의 저택에 칩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사회를 소집할 힘도 명분도 잃었다. 그녀를 수십 년간 따르던 이사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선희라는 오너리스크가 그룹 전체를 침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룹의 법무팀은 서윤아 측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박선희는 이대로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마비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윤아를 향한 증오와 파괴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이 서윤아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내가 무너지면 너도 함께 무너져야지. 감히 내 것을 훔쳐간 년.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가장 더러운 수족을 불렀다. 바로 청룡그룹의 감사팀장이자 그녀의 온갖 비자금과 불법 행위를 처리해온 김이사였. 김이사. 에델인지 뭔지 아는 저것들. 상장이 며칠 남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네, 회장님, 다음 주입니다. 공모가가 상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당장 저것들 서버에 손을 대. 김 이사는 경악했다. 회장님,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금 검찰의 눈이. 박 여사는 테이블 위에 위스키병을 집어던졌다. 닥쳐, 내가 범죄인지 아닌지 몰라서 물었어. 에델의 상장 관련 데이터를 조작해 서윤아가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재무제표를 분식 회계한 것처럼 증거를 심어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저녀는 반드시 끌고 들어갈 거야. 이것은 이성을 잃은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김 이사는 박선희의 광기 어린 눈을 보고 이 배가 정말로 침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일단 복종하는 척 물러났지만 깊은 고민에 빠졌다. 회장과 함께 순장당할 것인가? 아니면 한편 강민주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집에서는 아내 오수진의 차가운 경멸을 견뎌야 했다. 꼴좋네요. 당신, 그리고 당신 어머니도 청룡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군요.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몫을 챙겨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가 3년 전 단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맞섰더라면, 그가 유나를 지켜주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는 포럼에서 당당하게 빛나던 유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겁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때 검찰의 칼날이 마침내 청룡그룹을 향했다. 서윤아가 제기했던 명예훼손 고소는 시작에 불과했다.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검찰은 청룡그룹의 고질적인 비자금 조성 혐의와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청룡그룹 본사 50층의 회장실과 감사실을 덮쳤다. 박선희 여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고도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이런 종이 쪼가리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 하지만 그녀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검찰은 수십 년간 쌓인 불법의 증거들을 박스에 담아 실어 날랐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검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김 이사가 자수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박선희와 함께 죽는 길 대신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감형을 받는 길을 택했다. 그는 박선희 여사가 지시한 에델 서버 해킹 및 데이터 조작 미수 혐의와 그 녹취록을 검찰에 전부 제출했다. 검찰은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재벌 비리를 넘어선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범죄 시도였다. 수사망은 강민준에게도 좁혀졌다. 그는 그룹의 상무이자 박 여사의 아들로서 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해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강민주는 검찰청사의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검사가 그를 신문했다. 강민준 씨, 어머니 박선희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에델에 대한 범죄 교사 혐의.
정말 몰랐습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정상 참작의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인한다면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겁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두 개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하나는 광기에 휩싸여 서윤아를 끌고 감옥에 가겠다고 소리치던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다른 하나는 미래를 걱정하시라며 당당하게 연단에 섰던 유나의 빛나는 모습이었다. 그는 선택을 해야 했다. 비겁한 아들로 남아 어머니와 함께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속죄라도 할 것인가? 그는 3년 전 유나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청룡 제국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망치질이었다. 강민주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 돈이 어떻게 자신을 포함한 일가에게 흘러들어갔는지, 그리고 3년 전 어머니가 서윤아를 내쫓으며 모욕했던 그날의 일까지 그는 자신의 서재 깊숙한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박선희 여사가 직접 관리하던 비밀 장부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것은 그가 혹시 모를 후계자 싸움에 대비해 몰래 복사해 두었던 자료였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것이 그가 유나에게 할 수 있는 너무 늦어버린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선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검사들이 그녀의 저택을 급습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의 여제로 군림했던 그녀의 초라한 모습이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에 잡혔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서윤아, 이 배신자 전현이 나를 모함한 거야 라고 악을 썼지만 그 외침은 패배자의 공허한 울림일 뿐이었다. 청룡 제국은 그렇게 무너졌다. 이사회는 박선희 회장을 즉각 해임했고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핵심 계열사들은 줄줄이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청룡이라는 이름은 불명예와 부패의 상징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되었다. 오수진은 즉시 강민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막대한 위자료를 챙겨 떠났다. 그날 밤 서윤아는 에델의 상장 전야 파티가 끝난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통해 박선희의 구속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기쁨이나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다는 듯한 고요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3년 전 그 비오는 밤에 내쫓겼던 자신을 떠올렸다. 복수는 그녀의 목적이 아니었지만 정의는 그녀의 성공과 함께 자연스럽게 실현되었다. 에델 에이텔의 기업 공개 IPO 당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KRX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인파로 마비 상태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상징적인 기술주의 탄생을 지켜보기 위해 국내외 언론사들의 카메라가 장사진을 쳤다. 상장 기념식이 열리는 메인 홀은 에델의 상징색인 깊은 코발트 블루로 장식되었고 그 중앙에 서윤아 대표가 서 있었다. 그녀는 3년 전 자신이 경멸했던 그 어떤 재벌가의 여성보다 더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진 이진우 CTO와 초기부터 회사를 믿고 따라준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전광판의 카운트다운이 0을 가리키자 유나는 힘차게 상장배를 올렸다. 징하고 울려 퍼지는 맑은 소리는 단순한 개장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시대의 종말과 서유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다. 개장과 동시에 에델의 주가는 공모가의 300% 이상 폭등하며 따상상에 근접했다. 단 몇 분 만에 에델은 대한민국 시가총액 5위권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서유나는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부호이자 자수성가한 가장 강력한 기업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들뜨기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확인한 듯 고요하고 단단했다. 상장 이후 에델의 성장은 거침없었다. 막대한 자본을 확보한 유나는 주저없이 에델리 영 신약 발굴 플랫폼과 에델 바이오스피어, 에이텔 바이오스피어라 불리는 거대 RD 센터 건설에 투자했다. 판교를 넘어 마곡지구에 세워진 이 거대한 연구소는 오직 AI를 이용해 희귀병 및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또한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 상생 펀드를 약속대로 이행했다. 펀드의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했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유망한 스타트업들에게 아낌없이 투자되었다. 과거 자신이 투자자들 앞에서 절박하게 발표하던 시절을 잊지 않았기에 그녀는 에이라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초심을 잃지 않았다. 서유나 대표는 약탈적 자본가가 아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리더로 존경받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박선희 회장의 구속으로 떠들썩했던 청룡 스캔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청룡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알짜 계열사들은 시장에 뿔뿔이 흩어져 팔려나갔다. 박선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끝까지 서유나를 저주했지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늦은 오후였다. 에델타워 1층 로비. 한 남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몇 시간째 망설이며 서성이고 있었다. 한때 청룡그룹의 후계자였던 강민준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범죄에 동조하고 협력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3년 전 유나가 쫓겨나던 그날 밤의 모습처럼 초라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 서유나 대표의 면담을 요청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외출해서 돌아오던 유나가 그를 발견했다. 유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은 3년 전 자신을 외면했던 그 남자를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죄책감과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다. 잠시, 시간 괜찮을까요? 서 대표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나는 말없이 로비 구석의 작은 접견실로 그를 안내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유나야, 아니, 서 대표님,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날 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가 당신에게 그런 모욕을 주도록 내버려뒀어. 그리고 당신이 이룬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짓밟으려 했어. 나는 인간도 아니었어.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스스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유나는
뜨거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그에게 조용히 밀어주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연민도, 경멸도 없었다. 그저 과거의 한 지점을 바라보는 듯한 무심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준 씨, 일어나세요. 고개 드세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어요. 사실 당신 말대로 용서할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은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창밖에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 것뿐이에요. 나는 3년 전 그날 밤, 과거의 서유나와 함께 당신에 대한 모든 감정을 그 저택에 버리고 나왔어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절망했. 차라리 욕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그녀의 완벽한 평온함은 그가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의미했다.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애대를 세우지 않았어요.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나눌 대화가 없다는 뜻이었다. 민준 씨도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어머니의 그늘이나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살지 말고 강민준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찾으세요. 그게 당신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겁니다. 그녀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 접견실을 나갔다.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홀로 남아 그녀가 건네준 커피잔의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너무나 늦어버린 한 남자의 진정한 참회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에델 타워를 나섰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재벌 3세가 아닌 평범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서윤아는 에델 타워 최상층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 사이로 한때 하늘을 찔렀던 청룡그룹의 본사 건물은 이제 다른 회사의 간판을 단 채 초라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그곳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멀리, 더 밝게 빛나는 도시의 미래를 향해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3년 전에 상처받은 여인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한 명의 위대한 리더, 서윤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복수로 과거를 불태우는 대신 혁신으로 미래를 밝혔다. 그녀의 평온한 미소 속에서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